너무 쉬운 문제라서 가져왔어요. 너무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맞아요. 정답률이 80% 90%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맞을 거예요. 근데 왜 가져왔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풀었냐고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아꼈느냐고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그 다음 문제로 탄력받아 갔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핵심 논지라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략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읽을까? 아까 우리가 지금 지문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걸 봤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읽어야 될 단락이 뭐밖에 없나요? 마지막 단락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단락이 예를 들어죠. 그러면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첫 단락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사실 거의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전 실제로 그냥 시험장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시험 문제 쭉 풀었을 때 두 번째 단락은 아예 안 읽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그러나까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 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지문의 구조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두 번째 단락 읽고 있다고요. 누구는 읽고 있고 누구는 세 번째 단락에 답이 있어. 해서 첫 단락 되게 크게 읽고 마지막 단락 가서 제일 중요한 문장 딱 골라서 답이 되는 선택지 딱 골라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번에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 선생님 저 이 문제 할 때 제일 기뻤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쉬운 거를 내 전략대로 딱 풀었을 때 쾌감이 딱 들거든요. 그 쾌감을 한 번만 느껴도 그 해는 합격하더라고요. 쾌감을 40번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네, 천재 아니면 불가능하고 딱 한 번. 선택지 추렸는데 이거 딱 됐어. 약간 그런 느낌? 그게 하나만 있어도 그 해는 합격하는 해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쉬운 문제에서 전략적으로 지문의 구조를 본다든지 아니면 선택지를 딱 훑어봐서 어떤 녀석이 더 매력적인 녀석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첫 단락을 딱 다시 들어갔을 때 우리 기출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근대공론장 형성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기억나시나요? 2013년도 기출문제예요. 그거 그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하면 유튜브도 구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잘 될 글빵. 네. 그 우리 백문 교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외교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논지라는 거는 누구의 논지예요? 필자의 논지죠. 필자의 논지.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죠? 이 상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한 거지. 상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바가 뭐예요. 상대주의자들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반박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단락을 봤을 때 얘는 패스해도 되는 단락이구나. 크게 읽어도 괜찮은 단락이구나. 그래서 이 상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알았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지? 그게 어디 있다고요? 마지막 단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마지막 단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독해 지문이 생각보다 마지막 단락에서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지문이 어려우면 포기하거든요. 읽다가 후루루루루 하다가 마지막 단락은 거의 읽지도 않고 그냥 선택지로 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답은 어디 있다?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만 안 되는데 지금처럼 구조를 먼저 들어갔다면 절대 마지막 단락을 포기하고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읽었을 때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도 빼면서 읽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핵심 논지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문장은 딱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주장형 지문은 답이 되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힘줘서 읽어야 되는 문장이 단 하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색연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쭉 밑줄을 치고 그 문장은 씹어서 먹겠죠. 아주. 그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끊어서 읽더라도 2번, 3번 읽더라도 그 문장을 씹어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할 테니까 마지막 단락에 그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그 문장 하나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피셋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읽고요. 누군가는 그냥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읽어요. 근데 피셋 단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 단어는 씹어 먹어야 돼요. 한 사람이 특정, 이 특정이라는 단어도 피셋 단어죠.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엄청 강조하죠.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은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그 특정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죠.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까지 능동적으로 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쏙 빨려들을 겁니다. 능동적인 독해를 해야 되는 거는 독해 속도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쫄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사상이나 이런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까지 생각이 가야지만 속도가 더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막 뉴턴이 나오고 뭐 물리학 나오고 뭐 난리지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장형 지문이니까 구체적인 예시는 제대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의 뒤에는 안 읽어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하고 그럼 다른 것도 받아들이네까지만 생각하고 선택지로 나와야 돼요. 핵심 논지를 묻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핵심 논지를 만들지 않고 선택지로 나오면 오래 걸려요. 핵심 논지를 만들고 나와야 돼요. 특정 그러한 기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기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고 선택지로 와야 답이 되는 선택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지 하나하나 또 읽으면서 판단의 기준이 또 흔들려요. 왜냐하면 부합 일치 측면으로는 맞는 선택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또 흐려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정리했던 핵심 주장을 담은 선택지가 5번이네 하면서 그냥 탁 연결해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1번이나 지금 2번 지금 두 개 지문을 봤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아닙니다만 저라면 시험장에서 혹은 다른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험 잘 봤던 이제 작년에 시험 잘 봤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진짜 그냥 씹어먹었어요. 되게 여러분들 되게 얄밉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 보면. 네. 그날 조금 그랬었던 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반은 합격하고 반은 합격을 못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수업을 하고 했었으니까 같이 이제 제가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원래 눈치가 좀 없긴 합니다만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학생이 원래 이제 공대 출신이고 자기가 이렇게 원래 언어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선배들이 막 저를 추천하는데 무슨 언어를 강의를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야 뭔데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기 맨 뒤에 앉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잤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봤다가 문제 풀었다가 그러고 갔거든요. 그 해에 떨어지고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하셨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시험지를 들고 왔어. 시험지 얘기할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밥 먹고 흩어질 자리였는데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넌 눈치가 없으니 이제 좀 이제 옆에서 잘 챙겨줘라, 알려줘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들고 오더니 그 시험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하면서 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문제는 와장창 틀리시긴 했는데 또 어쨌든 뭔가 내가 이 문제를 내 전략대로 풀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쾌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시험장 가게 되면 굉장히 막막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사실. 그래도 뭔가 한두 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들 안에서는 내가 뭔가 통제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꼭 제가 이 두 문제, 이런 문제들은 놓치지 말고 풀어 갖고 오고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많은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뭘 하냐면 유용했던 원리, 알지만 필요 없었던 원리 이거를 이제 제가 해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항상 필요 없는 것들도 삭제를 해요.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험장에서 못 써먹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예전처럼 그걸 제가 확인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판단을 맡기는데 근데 그거 중에서 제일 많이 해갖고 온 게 합격한 친구들은 선택지 추리기. 제일 많이 해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해마다 많이 나오는 거는 피셋 단어. 피셋 단어만 힘줘서 읽었더니 어쨌든 이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았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해여도 어떤 문제의 난이도라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다른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기 때문에 그 원리 두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문의 유형별로 선택지 추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때 피셋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지에 대한 근거에 해당되는 문장을 읽을 때 그 부분을 힘줘서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까 2번에 5번 선택지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라는 것을 딱 씹고 5번 선택지를 보면 앞머리부터 싹 마음에 들어요. 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 피셋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지를 읽을 때도 키워드의 방점을 정확하게 찍으면 선택지를 훅 읽었을 때도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셋 단어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뭘 강조드릴 거냐면 결국 핵심이 곧 답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겁니다. 핵심이 곧 답이다. 선생님 추론형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지문의 유형도 판단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문의 유형도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해마다 쫙 여러분들이 시험지 크기로 탁 뽑아놓고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0번까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여러분들 복기하시는 거예요. 1번은 이건 비교형. 그러니까 선택지를 추려보니 이거. 그래서 여기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돼. 두 번째 문제는 빈칸 문제. 빈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사실 여기 문장을 힘줘서 읽었어야 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복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답이 되는 선택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볼 때 1번부터 40번까지를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각 문제별로 지문 유형별로 어떤 전략을 썼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비 같은 친구들. 선비 같은 친구들은 자 지문의 유형 판단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렇죠. 말을 그냥 말씀만 천천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사고도 느려요. 네, 틀려도 좋으니까라는 걸 깔고서 판단을 그냥 빠르게 해야 돼요. 피셋은 말 빠른 사람을 좋아해요.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은 뭐냐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웃긴 얘기지만 실제로 이제 세종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선생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피셋이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피셋을 본 사람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되게 빨리 나온대요. 너 자료 봤냐? 네. 그거에서 뭐 어떤 것 같아?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원 연구원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전문 인력들도 많이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랑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는 피셋을 봤던 우리의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 때 협업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똑같은 정보를 봐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언어 논리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이잖아요. 되게 큰 장벽이고 피셋의 1차가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어마어마한 장벽인데 사실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셋 시험.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업무하시고 이제 나중에 또 안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결혼도 할 거고
애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업무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야망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뭐 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런 큰 인생에서 보면 피셋의 시험은 별거 아니고 피셋 그중에서도 언어 논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허들인데 그럼에도 왜 이 시험을 보느냐 이것만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합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욕 덜 먹고 사회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못하면 여러분들 딱 막상 배치되잖아요. 일 못해요. 7급 지역인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종시에 가자마자 원래는 자기가 국토부에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어쩌다 거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첫날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줄 알았대요.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알려주시고 그냥 무슨 자료 뭉덩이를 이제 데이터로 딱 쏴주시더래요. 여기 있는 거 쭉 읽어보면 대충 알 거야. 이거 읽어보면 오늘까지 한번 읽어보고 내일부터 이거 해? 하고 퇴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열람해서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국토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공시, 뭐 부동산, 뭐 국토 이런 거 뭐 모르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어마어마한 자료를 내가 하루 만에 다 읽고 그거와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을 해서 내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합격했던 그 기쁨 뭐 이런 거 다 없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뭐 한 1시간 동안 그냥 그 컴퓨터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어떡하지만 했대요. 그러다가 제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 목차, 핵심,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 훑어보자. 큰 줄기만 보자. 어쨌든 내가 모른다. 내용 몰라.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반복되는 거 강조하는 것만 뽑아보자 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앞에 부분 볼 때만 힘들고 뒤에는 이제 쉬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꾸역꾸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뒤에 가서도 엄청 욕을 먹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그날 그걸 끝냈다는 것에 대한 큰 성취감을 느끼셨더라고요. 내가 진짜 생전 처음 보고 정말도 관심 없었던 이런 자료들을 어쨌든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제일 중요한 걸 가지고 핵심을 뽑아서 그걸 정리하여 어쨌든 넘긴 거잖아요. 그게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업무 처리할 때 효율적이고 그리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수용이 잘 되더래요. 흡수가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 언어 능력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보는 이런 게 지금 핵심 보고 구조 보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행시 합격하려고 내가 진짜 뭐 경제학도 아니고 행정학도 아니고 이딴 거를 가지고 내가 박은경 수업을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업무 처리를 하실 때는 그 능력이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무섭기만 하면서 시험 볼 날을 기다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처럼 업무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요. 1차가 제일 중요한 친구들은 1차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준비할 때 면접 생각하라고 그래요. 면접도 어떻게 할 건지. 차라리 그거에 대한 더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이 가 있으면 1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요. 나는 지금 합격하고 나서 그럼 어떤 부서에 배치됐으면 좋겠는지를 지금부터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거고 잠재력을 끌어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상, 내가 왜 근본적으로 이 시험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서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찬란한 미래 있죠. 사실 그렇게 찬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제 기쁨을 줄 수 있는 혹은 여행을 가도 좋고 나는 요새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없더라고요. 후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는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후졌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합격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남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합격하면 뭐 하고 싶어요? 소개팅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소개팅 지금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아 그때 가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정말 나중에 소개팅 잘 되면 그때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잘 되면 저한테 잘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소개팅이든 뭔가 여행이든 제 친구들 저랑 같이 시험 봤던 제 친구들은 그렇게 다 성형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한테 너 합격하면 뭐 할 거야? 라섹이랑 그 다음에 무조건 성형을 할 거야. 근데 정말 세팅을 싹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죠? 그 연수하고 나서 부님이라고 했나? 뭐 그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제일 예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되게 제가 충격받았던 건 그때만 해도 제가 후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뭔가 되게 다 모범생스럽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정말 턱걸이였구나. 했었어야 한다. 너 잘했다. 성형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는 아주 결혼도 엄청 잘하고 엄청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맨날 저랑 자갈치만 먹던 친구였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엄청 잘 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어떤 찬란한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최근에 친구들은 더 공부를 더 하시더라고요. 합격하시고도 어학연수도 가는 그 시간 이런 것들도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도 갔다 온 학생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있고 또 외교원 안에서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자기 취미생활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그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허황된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상상하게 되면 오늘 공부하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작은 이상한 팁이지만 저는 요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 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근데 그 삶 속에서 제가 저를 뭔가 힘내게 해준 사람 2명 있어요. 한 명은 가수 윤하고요. 한 명은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사탐이 이지영 선생님 아세요? 전 너무 감사하고 전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봅니다. 이지영 선생님 이걸로. 네, 유튜브로. 그래서 윤하 같은 경우는 사건의 지평선. 이 노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수능 금지곡 같아서. 그렇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되게 막 끌어올리면서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 노래 같아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힘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매일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따라라라라 하면 이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첫 시작이 있거든요. 따라라라라 하면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저는 꼭 9시에 이제 딱 재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의 시간 엄청 갔거든요.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사실 책을 보기 전에 나를 이제 딱 업시키기 위해서 사건의 지평선 되게 조용하게 틀었어. 따라라라라. 한 명 울고 한 명 나오고 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끄고 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싫어할 정도지만 뭔가 저한테는 그게 없으면 활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되게 작고 사소한 기쁨인데 그거 하나 있으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내가 수험생활의 사치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물 보는 거나 게임이라든지 안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나를 더 업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예 억제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밤을 새고 오는 친구들 있지만 그건 안 되겠지만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거를 통해서 나를 뭔가 더 업시켜줄 수 있는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거 하나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지영 선생님이 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그 많은 학생들을 더 만나고 또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짧게 요새는 굉장히 1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으로 그런 여러분들 자극을 주는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루에 하나 1분인데 뭐 어때요? 그냥 밥 먹
먹기 전에 딱 하나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 보고 공부 안 할 때 딱 보면 나 공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난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조언들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시면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고 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기보단 살짝은 도망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맘때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울고 싶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참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울을 거면 지금 울어야 돼요. 남학생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약간 가끔 이렇게 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꼭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좀 뭐가 또 좀 울 것 같고 막 이러면 그걸 막 억제해버려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눈물 나올 것 같아서 안 해 막 이러고 괜히 뭐 나를 이제 감성을 자극할 것 같은 노래를 들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 감정을 차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일주일 전에 터져요. 꼭 보면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2주 전에 터져요. 그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그때 싹 올라오면서 막 와장창창 깨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는 울 거면 지금 울어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저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는 오히려 노래예요. 노래. 음악 같은 거.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의 지평선 말고 좀 슬픈 노래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동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MZ세대라서 그 찌질한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울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상담을 받든 아니면 뭐 엄마와 통화를 하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 울 수 있으면 우는 것이 오히려 더 회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수면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앞두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자기의 판단 하에 이상한 약물을 복용하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무기력해. 너무 불안해. 초조해. 잠이 안 와.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치동 키즈가 있겠지만 대치동에 학원보다 많은 게 정신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함께 있어야지만 네, 요새는 그렇게 대치동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대치동 아이들 되게 불쌍하죠. 되게 불쌍합니다. 대치동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고 우리 아이들도 되게 불쌍한데 막 5살, 6살인데 이미 막 수학을 뭐 분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도형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5살, 제 아이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그렇게 하고요. 6살, 7살 되면 이미 수학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영어는 뭐 토플 보고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토플 만점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과는 또 급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새 애들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공부하실 때 그만큼 힘들고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들도 오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어떻게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수면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하면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체력적으로 회복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든 치료를 받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안 쉬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뭐 화장실 가시고 싶거나 이러면 이렇게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너무 빡세죠. 네.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벌써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네, 좀만 참아주세요. 자, 그래서 핵심이 곧 답이다 얘기하다가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었는데 핵심이 곧 답이다라는 그 원리 자체가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걸 까먹는 것 같아요. 핵심이 곧 답이다. 3번에는요. 이거 질문한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의외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문을 받았는데 이게 왜 나올까? 3번이랑 그 다음에 4번. 뒤에 있는 4번이죠. 3번이랑 4번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이 두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다. 정보가 많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 추리기도 굉장히 잘 되고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 쉽게 풀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두 질문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꼭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앞머리만 봐도 매력적인 게 보이실 거예요. 1번은 한국과 중국은, 2번 최근 일본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일본 혼자 이렇게 단독적인 선택지는 답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시험의 특성상 일본이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이 원리가 앞으로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일본이 주인공인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얘기만 한다면 물론 그렇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오는 경우에 일본은 이라고 되어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된 케이스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한국은, 4번은 중국은, 그 다음에 5번은 기존 일본은. 이거 보는 순간 답이 될 만한 게 1번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과 중국은 두 개를 그냥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끝났다가 돼야 돼요. 아, 얘네. 그래서 사실 1번만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1번만. 그래서 2번과 5번은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비교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첫 단락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순간 세 개 국가의 견해를 비교하는 거구나.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는 지문인 만큼 선택지도 비교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1번만 눈에 보여야 돼요. 보세요. 엄청 쉽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포인트는 실전에서 생각하게끔 우리가 그 부분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네, 그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핵심이 곧 답이다라고 했는데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의 질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하는 그 과정이 핵심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독해 원리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일본은 언제부터 대륙 침략의 길을 예상했을까? 그거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순간 뒤에 읽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언제부터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 그걸 질문하면서 독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과 관련한 답이 된 선택지, 이게 모든 문제에 거의 연결될 거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저는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읽을 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언제부터?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고 이게 비교형이기 때문에 우리 비교형 포인트들 중에 비교 포인트 잡을 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비교 포인트 잡기. 그럼 여기에선 공통된 키워드가 뭐 있을게요? 두 대상에서 메이주시. 그렇죠.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 포인트 잡기. 두 번째는 필자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줘요. 뭐뭐보다, 뭐뭐에 비해서 두 대상을 한 문장에다가 놓고 A는 B에 비해서 이러이러하다. 직접적으로 비교해주는 문장이 있어요. 거기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세트 단어. A는 직접적이다. 그럼 B는 간접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직접, 간접 이런 세트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비교형의 비교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반복되는 키워드예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언제부터야 라는 걸 생각했어도 만약에 중국어를 읽을 땐 결국 메이지 정부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대륙 침략을 했다라는 거네.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에 한국에 대해서 읽을 때도 주목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가 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아, 얘도 메이지 정부네. 라고 하는 순간 메이지 정부 두 개 공통된 키워드고 그럼 메이지 정부 때부터 됐다라는 게 핵심이니까 걔를 다음은 선택지가 답일 거 아니에요. 끝났네. 그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 1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보통 지문을 정확하게 핵심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선택지가 날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를 향해서 막 팔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안 추렸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선택지를 추리고 걔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내가 핵심을 정리한 게 싹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선택지를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OX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어요. 지문 읽었던 것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게 휘발성이 강한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판단하는 순간에 그게 까먹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택지를 어느 정도 추린 상태에서 집중 공략하시는 게 내가 열심히 읽었던 그 지문의 정보와 핵심과 선택지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간혹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 지문을 잘 읽었는데 선택지랑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지문을 읽은 것을 선택지로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집중 공략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선택을 안 할 가능성. 그래서 그런 선택지 추리기와 그다음에 지문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핵심에 대한 연결, 그거를 항상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된 선택지 1번에서 너무 쉽잖아요. 메이지 정부 이래로 일관된 방침이었다고 본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 던졌던 것에 대한 답변인 것이고, 그리고 메이지 정부라는 그 단어는 반복되어 있는 비교형 포인트를 잡는 중요한 키워드였고, 해서 사실 1번 선택지는 너무나도 쉬운 선택지였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들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독해에서. 어려운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친구들도 틀려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선생님,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지문에다가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지 마시고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버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읽고 버리는 건 안 돼요. 읽었으면 어쨌든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의 유형별로 찍든지 우리가 어쨌든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찍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아예 통으로 걸러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운 지문은 아예 도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번에서 10번 중에서 하나 정도만 어려워요. 한 개 정도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1번부터 10번, 21번부터 30번 중에서 2개 이상 날렸을 때, 그러니까 2개 이상 아예 안 보고 그냥 포기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어쨌든 부합, 일치,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독해 영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맞춰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웬만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아요. 이거는 지역 인재든 어떠한 직렬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독해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대한 점수가 완성이 안 되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언어 독해는 다 틀렸는데 논리 퀴즈 다 맞고 그다음에 논증 파트만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는 솔직히 전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일단 독해는 어느 정도 깔고 그 다음에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 독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택지를 판단하거나 찍더라도 해결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너무 막 알레르기가 막 오는 것 같아.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뭐 역사만 나오면 돌아버릴 것 같고 방위 이런 거 나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첫 단락에 훑어보면 위치 이런 정보들이 딱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냥 패스해버리세요. 그냥 찍고 아무거나. 나를 그렇게 흔드는 그런 소재, 특정 소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자, 전략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이 문제는 X 딱 쳐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아예 놔버리는 게 낫지 이거 다시 와서 볼래? 이거는 안 돼요.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는 건지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죠? 우리 굉장히 믿음 없이 푸는데 이거 다시 와서 보지 뭐 하지만 사실 다시 와서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냥 내가 보는 순간 거기에서 해결하고 가겠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으니까 이거 대충 풀고 다시 와야지 이런 방식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어려워질수록 정확도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나면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죠? 목소리가 점점 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정확도입니다. 떨어져갖고 오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서 보자. 그러면 또 그렇게 다 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다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에 좀 더 관심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껏 나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이건 정확도고요. 속도는 그냥 빨리빨리만 해결하는 거. 어떻게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쫄리면서 대충 풀고. 선택지도 대충 읽고. 항상 제가 선택지 읽을 때 한 문장의 마지막에 다 온점 찍혀있는 거기까지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쑥 읽어버리고 대충. 그리고 사고도 정확하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이 차이인데,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면 아까처럼 조금 더 잘못을 숨기는 사람은 이 꼴 이거다. 이렇게 딱 판단하고 다음 부분 읽고, 그러하여서 범위가 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러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정확하게 밟아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한 친구는 대충 이런 것 같아. 요렇게 선택지를 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와 선택지가 날아가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쉬우면, 예전엔 되게 쉬운 애들이 있었어요. 2012년 이럴 때는 90점 넘어도 잘한 게 아니었어요. 막 100점짜리도 막 엄청 많고. 그럴 땐 속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는 조금 더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빨리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했던 사람들일수록. 근데 뒤로 갈수록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얄미운 선배들 보면 여러분들 시험지 한번 줘보세요. 못 풀어요. 진짜 그렇다? 네. 좀 못 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고를 차분히 밟아야지 꼬이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19, 20, 39, 40번 같은 지문에서 속도만 생각했다가는 당연히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고 사고가 꼬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다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단 내가 푸는 문제는 다 맞춰가지고 온다. 내가 손댄 문제는 다 맞춰가지고 온다. 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합격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락이 와라. 연락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나. 그리고 이제 저도 대충 사실 한 열흘 전만 돼도 감이 와요. 이 친구는 됐을 것 같다. 얘는 무조건 돼.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뭐 이런 사실 확신이 좀 있거든요. 이제 가까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딱 문자가 이렇게 오면 겸손하게 오지만, 그러니까 그 겸손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잘 본 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90점 막 이래야지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왠지 자기는 그 합격선을 조금 넘어서, 좀 아직은 우리가 그 예상이니까 그때만 해도 붙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슬아슬한 친구들이 좀 겸손하게 와요. 선생님, 제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러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 친구들이 진짜 합격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진짜 잘한 거예요. 뭐냐면 다 풀려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내가 푸는 문제들만 다 맞춰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점수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고득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많은 문제를 다 못 풀었어. 40문제를 다 못 풀었지만 그래도 내가 푼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을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원하는 점수 잘 받았고, 더 합격한 친구들도 많고, 생각보다 그렇게 언어 성적이 높아야지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푼 개수에 대해서 집착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많이 보시잖아요. 모의고사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랑 배웠던 선택지 추리기 원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어떡하죠? 그걸 가지고 자신감은 떨어져요. 기출 분석은 하기 싫은데, 어떤 친구 되게 귀여웠는데, 선생님 기출 분석이 지겨워요. 하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뭔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그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평가해도 돼요. 그 모의고사를. 안 통하네. 뭐야. 여기 모의고사 좋다고 해서 봤는데 뭐야, 답이 되는 선택지 원래 그지 같네. 난 3번이 답인 줄 알았는데 뭐야, 피셋이었으면 이런 거 선택지 안 만들어. 5번이 정답이었겠지. 아니면 1번, 5번
하나도 피셋 따온 거 없어. 뭐야 이런 소재가 어디서 나와? 말도 안 돼. 뭐야 박은경 믿고서 풀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찌 됐던 그래서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서 프리테스트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피셋이라면 피셋의 출제자라면 이달락에 이렇게 정보를 줬을 거고 이런 선택지를 만들려면 사실 이런 정보를 줬어야 되고 그런 판단이 가능해야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평가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모의고사를 보면서 평가하세요. 이게 그지 같아. 이런 문제, 이런 소재가 나온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가 이론 발전 전개형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이 이론 발전 전개형이 하나도 없네? 이거 그지 X. 그런 사고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런 기출의 원리를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합격생들의 그런 마인드대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그지 같더라도 풀어요. 예를 들면 합격한 친구들은 그러면 항상 높은 점수가 나오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60점 나오고 40점 나온 애도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그 당시에는 이제 강사 모의고사라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우진 박사님 그 모의고사를 보면 30점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막 선생님 저 30점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맨날 어떻게 해요? 막 이랬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또 나머지 70점 내가 놓친 그 70점이 왜 안 나왔는지를 팔아 공부해라. 해서 그 친구는 또 그 부분을 또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더 좋은 그런 문제들을 또 골라서 아 나는 사실 이런 지점에 빈틈이 있었구나. 조금 더 논리를 강점으로 하는 이런 문제에서 내가 너무 취약했구나 해서 오히려 또 거꾸로 팠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모의고사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를 짜증났지만 극복했고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한 달 반 정도였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30점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싫었으나 그거를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그 문제 안에서도 선별을 하면서 내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그 어쨌든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도 활용해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제일 최악인 거는 점수만 보는 겁니다. 나 점수 2점수 나왔어. 그리고 또 느낌적 느낌만 보는 친구들. 잘하는 것 같아.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반대죠. 나 어떻게 망했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읽히는 거야.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그 전국 모의고사를 접어요. 환불을 하고 뒤에 거를 환불을 하고 프라임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 환불을 하시고 뭘 해야 되냐면 차라리 그냥 그 모의고사를 어디서 구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학원도 되게 싫어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뭐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의고사 내가 안 맞는다는데 맞는 사람은 계속하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받아서 그냥 시간에 맞지 않고 푸시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원리를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이 지문의 유형은 이렇고 선택지 훑어보고 그래서 1번, 3번 추릴 수 있네. 혹은 이 문제는 안 추려지네. 잘못된 문제네. 버리고 2번 가고 지문 읽어보고 안 읽히네. 한 번 더 읽어도 되고 나 이런 식으로 막히는구나. 옆에다가 그 습관 체크 같은 걸 써요. 나는 이럴 때 보통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읽네. 자꾸 선택지 읽기 전에 사고 정리를 안 하네.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문제를 풀 때 나는 사실 새로운 문제에 닥쳤을 때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의고사의 점수에 급급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실전에 갔을 때 정말 낯선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의외로 난 그래서 모의고사 아예 안 볼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시험장에 가서 안 봐도 좋으니까요. 낯선 문제들로 만들어진 사신 문제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는 봐야 돼요. 최소한 10회 이상. 그 이유는 뭐냐면 기출만 보다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은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 기출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만 봐요. 잘 보이는 것만 보고.
그래서 똑같이 봐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막 볼 것도 없대요. 맨날 그런 친구들 보면. 선생님 저는 기출 다 봤어요 이러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본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잘 보이는 것, 잘하는 것들만 보다 보니 기출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지만 다른 거를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일수록 실전에 가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문을 읽어보는 힘이 없는데요. 자꾸 매도 맞아봐야 되고 멈칫멈칫하는 순간도 느껴봐야 되고 꾸역꾸역 어쨌든 선택지를 해결하는 것도 경험을 해줘야 돼요. 자꾸 그걸 느껴줘야 돼요. 저는 언어가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간단한 뭐 윗몸 일으키기든 플랭크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5초 하고 내일 10초 하고 그 다음에 1분 하고 이게 늘어나거든요. 점차 늘어나게 되면 몸도 적응을 해서 그거에 자연스럽게 쫓아가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적인 부분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낯선 지문을 읽었을 때 거북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과 선택지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타기출을 풀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것보단 지금은 모의고사가 낫다고 느껴지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모의고사는 나쁘지만 나쁜 질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로 맞춰진 그리고 선택지도 1번부터 5번까지 예쁘게 세팅된 그거를 어쨌든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걸 판단해보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자꾸 반복이 돼야지 여러분들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질을 논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읽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시면 훨씬 더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문제 푸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플랭크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5문제, 내일은 10문제, 그 다음에 15문제 이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 보세요. 대신 포인트는 정확도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5문제를 풀었으면 무조건 5문제는 다 맞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중도를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거를 해주셔야 되고 10문제로 늘렸을 때도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구간 없이 쭉 밀고 갈 수 있느냐. 그걸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볼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낯선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힘든 거다. 계속해서 늘려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보실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을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사실은 풀긴 풀어야 되고 대신 리뷰 시간을 줄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문제를 푼다는 거, 본다는 거, 그걸 통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어쨌든 판단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선택지에 대한 해설서를 딱 봤는데 한 번 딱 읽었는데 뭐래? 하면 버리세요. 뭐라는 거야? 그럼 그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세요.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막 그걸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이야 퀘스천이 한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한두 문제 막 파고서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우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틀린 거 다 보고 사실은 찍은 것 같은 그 문제들 다 보고 그럼 모의고사 하나 보면 리뷰하는 시간이 6시간 막 이래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40문제 딱 풀고요. 내가 딱 리뷰하고 싶은 거 2개만 고르세요. 틀린 것 중에서도 딱 봤을 때 그냥 기출스러운 거 혹은 내가 맞긴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 그거 중에서 딱 2개만 선택해서 그냥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그렇구나. 그리고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기출을 떠올리면서 모의고사를 봐라. 리뷰를 할 때도 아 맞아 이거 몇 년도에 무슨 기출에 이 선택지랑 유사하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1차적으로는 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공부가 덜 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잘해요. 이거랑 비슷했어요. 몇 년도에 그 문제랑 비슷했어요. 접근법이 이거랑 유사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그 문제랑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리뷰해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각 문제에서 유사 기출문제 있으면 유사 기출문제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기출문제에 이거랑 유사하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네. 근데 나는 그걸 못 떠올렸네.
이런 것들을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혹시라도 모의고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그런 공부 방법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풀긴 풀어야 한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풀 때 기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출과의 유사성과 연계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차라리 유사한 기출을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내가 과학 소재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딱 들면 차라리 기출에 있는 과학 지문을 다시 보시면서 이런 과학 지문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지 그 선택지의 원리를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모의고사를 풀 때도 옆에다가 두고 같이 봐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점수는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합격하신 친구들 중에서 물론 어떤 친구는 항상 모의고사든 뭐든 잘 보겠죠. 그런 친구는 그냥 난 놈이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럽겠지만 쟤는 이상한 특별한 애네. 넌 그래라.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못했던 애들도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진짜 많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스터디 안에서 제가 제일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는데 얘만 합격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말지만 공부해야 할 포인트는 잡아야 되겠죠. 뭔가 얻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그냥 풀고 끝나면 안 된다. 그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죠. 그 3번에서 4번 한번 잠깐 핵심만 짚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진 건 첫 번째 단락 자체가 길어서일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읽다가 그 강약 조절의 그런 포인트를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냐면 하나의 단락의 길이를 좀 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 길다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 단락의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너무 힘을 빼면서 밑줄 막 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단락의 핵심은 뒤에까지 다 읽어봐야 이 단락 전체를 읽어봐야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이 단락 앞에서부터 포인트들이 막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뭔가 가져가려는 시도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락의 길이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계속 하는 얘기예요.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 이 글이 어떤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독해를 하실 때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문도요. 눈에 띄는 게 바로 사실 처음부터 영조 3년 6월 1일로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시간적 흐름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읽을 때 혹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들이 전개가 될까? 의미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변화되는 양상을 담은 글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을 만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론 발전 전개형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변화, 변혁, 혁명 혹은 유지. 제가 백문특강 하면서 이론 발전 전개형 할 때 유지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라는 단어 자체가 지문에 등장을 하면 이건 이론 발전 전개형이고 그 포인트 가지고 풀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영조 때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딱 끝나는 순간에 아 이거 이론 발전 전개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유지되었다. 그래서 뭔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양상이 그때까지 유지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변화와 유지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론 발전 전개형이고 그렇다면 이론 발전 전개형이면 선택지 안에서도 이론 발전 전개형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시간적 흐름이 없는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2번 이런 거는 매력도가 떨어지죠. 4번 어처구니 없죠. 무슨 최대 사망 원인 이런 거 나온 거. 호랑이 나오고 이런 거. 2번, 4번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선택지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도 1번, 3번, 5번인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왜 핵심과 관련해서 왜 가지고 왔냐면 1번, 3번, 5번의 앞머리만 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보여야 돼요. 1번 한번 볼게요.
영조 4년 한 해 동안 파졸 1인이 파수보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번 선택지는 파수보에 있는 시간을 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죠. 근데 이게 이 지문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인가요? 정보인가요? 파수보에 있는 머무는 그런 시간? 자, 그럼 이제 3번 갈게요. 영조 4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관계 지역에서 채취된 산삼의 수량은 했어요. 1번보다 더 매력도가 떨어지죠. 산삼이 몇 개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영조 3년 5월에 비해 다음해 5월 관계의 파수보에서 파수 근무를 해야 하는 1일 인원수가 요거는 매력도가 확 높아지죠. 왜냐면 이 지문의 핵심 자체가 뭐였냐면 인원수 자체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명명만 근무하게 하고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제 소견으로는 9명 중에서 파장을 제외한 파졸 8명은 절반씩 나눠서 한 무리는 파수보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한 무리는 산삼을 캐게 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반드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인원수란 말이에요. 인원수. 인원수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한 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거대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여기에서 인원수란 말이죠. 그렇다면 3번이랑 1번도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선택지라는 거고 눈에 가려면 5번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번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어쨌든 1번, 3번, 5번 중에서 5번이 되게 매력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선택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4번 보면서는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거 왜 나와? 산삼 수량 얘기할 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부적인 정보라서가 아니라 이 지문 전체에서 어쨌든 주가 되는 이 정보, 이 지문을 이끄는 핵심적인 정보와 답이 되는 선택지는 어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먼 선택지는 지금 먼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핵심과 관련된 선택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1번부터 쫙 하고 있었다고 하면 답이 되는 선택지 5번인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저는 이 문제 그렇게 안 풀었으면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 지문의 흐름, 이론 발전 전개형이라는 걸 생각하고서 선택지를 추렸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단락이 이렇게 길다면 이 첫 단락의 핵심은 뒤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뭐였어요? 결국 제 소견은 하는 그 부분부터잖아요. 제 소견으로는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핵심 주장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을 너무 많이 정확하게 읽다 보면 오히려 강약 조절에 실패해서 이 단락 자체를 읽긴 읽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의 길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론 발전 전개형이지만 어쨌든 주장형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읽어야 되고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숫자는 무조건 장치예요. 숫자는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의 제일 단점은 뭐냐면 그 숫자가 장치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숫자를 지문을 읽을 때 처리하려고 하죠.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막 8명 중에서 반은 하면서 8명 중에 반은 4명 막 이렇게 해서 처리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처리하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그런 처리는 안 해도 된다. 선택지에서 물었을 때 어쨌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시면서 그때 그러한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판단, 계산 이런 것들은 선택지에서 물어봤을 때 근데 그게 하필 매력적이었을 때 그때 가서 계산을 하시는 거지 8명 중에 4명은 그 다음에 8명 중에 반이라고 했으니까 4명이구나 4명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잘 읽은 듯한 느낌을 들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도 버겁고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지문을 읽으실 때는 숫자에 대한 그런 판단이나 계산은 자제하는 게 좋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다 쉬운 건데 사실 실전 가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다 막 명쾌하게 본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지금 확인해 드리는 과정이고, 아마 오늘 오신 친구들 중에서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올해 정규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판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기출 문제에 적용을 시켜드리면서 결국엔 계속 통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년에 배웠던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들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 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원리들은 써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까지 봤고요. 또 5번이랑 굉장히 중요한 뒤에 있는 6번, 7번을 볼 건데 5번 보기 전에 6번, 7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